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0장 그 주식 투자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연습 문제에서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분석해서 뭐 내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은 어떤 그 주식의 그 내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 분석은 이제 뭐 경제적인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그 기업이 속한 이제 산업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그 기업 자체를 분석한다거나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2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경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을 분석하는 이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의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반대로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바텀 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2번에 그 정답은 이제 탑다운 방식하고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입니다. 3번, 기업 분석은 업종이나 개별 기업에 따라 접근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정의하기 힘들지만, 뭐는 대표적인 양쪽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분석을 할 때 뭐 어떤 개별적인 기업을 갖다가 분석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기업 분석할 때, 그랬을 때 이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양적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질적 분석이 있을 겁니다. 양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말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질적 분석은 숫자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분석입니다. 그러면 양적 분석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재무제표 분석이죠.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재무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채 비율을 구한다, 매출액 순이익률이 얼마다,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 분석이고, 양적 분석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재무 비율은 경제적 의미에 따라 무슨 비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4번은 글쎄요,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첫 번째 가로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답을 보면 뭐 유동성 비율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수익성 비율이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그 어떤 비율들이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크게 구분하기보다는, 유동성 비율에는 뭐 부채 비율이 있고, 유동 비율이 있고, 뭐 당자 비율이 있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전반적으로 어떠어떤 비율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해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하여 미래 주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는 걸 우리는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6번이 이제 다우 이론에 의하면 해가지고요.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우라는 사람은요,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뭐 하루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막 이거 막 움직일 겁니다. 뭐 이렇게 막뭐 움직이다가 뭐 하루에도 막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그래서 하루 중에 움직임을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가 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갖다 이제 중기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꺾이죠. 그래서 이게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추세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장기 변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중기 변동 이렇게 움직였지만, 결국은 하루를 본다면 뭐 하루치 주가를 본다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이제 단기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는 이제 어쨌든 단기 변동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기 변동과 장기 변동 신경 쓰라고 했고요. 어쨌든 뭐 다우 이론에 의하면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단기 변동, 중기 변동, 장기 변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7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무슨 파동과 무슨 파동이라 되어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상승 추세일 때는요, 파동이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래서 1, 2, 3, 4, 5. 이게 파동이 5개고요. 떨어질 때는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A, B, C.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요, 그 상승 추세선을 이루는 것은 5파동, 5개.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을 이룬 것은 3파동. 예.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의 4가지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캔들 차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중에 그 가격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끝날 때 가격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종가라고 합니다. 끝날 때 뭐 11,000원으로 끝났다라고 합시다. 근데 하루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가격이 저가인데, 뭐 예를 들어 9,500원이었고 하루 중에 가장 높은 그 가격을 우리는 고가라고 하는데, 11,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하고 종가를 비교해 보니까요, 시가는 10,000원인데 종가 끝날 때 가격은 11,000원이네요. 끝날 때 가격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게 상승하면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하면서 끝나게 되면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양봉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양봉은 빨간색으로 그려집니다.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그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빨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릴게요. 그래서 시가가 여기고요. 그래서 10,000원. 그 다음에 종가는 11,000원. 그 다음에 고가는 위로 꼬리를 다는 겁니다. 고가 11,500원. 저가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봉의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8번의 답은 이제 캔들 혹은 봉 차트 이렇게 하시면 봉이라고 해도 되고 뭐 캔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9번. 뭐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주가 이름을 일관성 있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가의 추세를 하나의 대표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건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평균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어떤 추세들을 갖다가 조금 완만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주가의 주식 가격을 이동평균 해주게 되면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뭐뭐뭐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던 매도세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 추가 하락을 저지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지선입니다. 그럼 지지하게 되면 결국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해서 추가 상승을 막는다. 주가 이게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저항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 결국은 저항선이 막히면 이렇게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답은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자, 11번. 다음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일단 보면 답은 1번인데요. 거기 보면 재무제표 분석은요,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이 양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구조 분석, 원가구조 분석, 유통경로 분석은 다 숫자로 표시하기는 조금 애매한 질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기본적 분석에서 거시적 접근 탑다운 방식인데 아까 우리 요거 2번 문제에서 해봤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 경제를 분석하고 산업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는 것이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과 주가와의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1번은 좋고 2번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물건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물건 즉 자산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맞는 거고요. 3번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한다. 일단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수출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요.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움에 처하고요.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의 재무 비율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재무 비율들을 갖다 크게 나누면 이제 6가지 비율을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에는요, 유동 비율도 있고요, 당자 비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본 구성 비율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 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들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의 부채 비율은요, 이제 자본 구조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주식의 내재 가치에 있다. 아닌데요. 내재 가치를 우리가 평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술적 분석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 그랬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과거 패턴을 갖다가 한번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변해왔는지, 그걸 갖다가 뭐 차트를 그린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런 건데 우리가 16번에 보기 3번을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유럽의 신시장 개척으로 오를 것이다. 이거는 과거를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3번은 기술적 분석하고 관련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캔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아까 봉 차트, 캔들 차트 그릴 때 필요한 게 바로 시가, 그 다음에 종가, 고가, 저가였죠. 예, 아까 제가 그림도 그려봤었는데,
그 중에 속하지 않은 것은 17번의 보기 4번 지정가. 지정가는 캔들 차트를 그릴 때 별로 뭐 관련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18번.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에서 주식 매집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 때 이제 매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 상향 돌파할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할 때를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게 크로스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건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할 때, 이때를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주식 매입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3번이고요. 19번 다음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뭐냐? 보니까는 1, 2, 3번은 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번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은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주가가 일정한 변동을 갖고 반복해서 미래에 나타난다고 하고 주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좀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게 설명한 거고, 2번 동일한 주가 변화 양상을 기초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주가 변동의 시발점인지가 하는 해석이 분석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이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 저항선이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야 누구는 뭐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누구는 야 아니야 이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분석하는 어떤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해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기 3번 기술적 분석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여 주식의 과대 또는 과소평을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내재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내재 가치 측정과 기술적 분석은 전혀 이제 별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치 못한 것은 이제 보기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0장의 그 주식 투자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